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오늘은 NK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오늘 날이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왜 하죠 이 방송을? 이 구조적 왜곡과 총체적 무지가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을 보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출발점으로 NK투데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앙을 막기 위한 방송이네요. 그렇죠. 자, 우리 오랜만에 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 문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 NK투데이 기자입니다. 네, 기획실장. 네, 네, 기획실장이고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네. 그 이번에 언론 그 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언론사가 취소될 상황에 지금 5인 이하 상시 인력을 고용해야 네.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연 매출 1,000만 원 이상 매출도 있어? 그런 규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연 매출 1,000만 원이면은 뭐 가능은 하겠네. 네. 근데 참 이제 이 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을 다 죽이는 네네. 시행령이 된 거죠. 어.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연매출이 얼마 있어야 되고 기자가 몇 명 있어야 언론사로 인정해 준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럼? 그 위헌적 발상이네요. 기본적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요즘 다 보장되는 게 없지만 언론은 그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 기자가 5명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 5명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건지. 네. 연매출은 왜 또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1년 유예가 됐잖아요, 시행을. 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언론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12월 5일 총궐기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스마트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권방송 스마트폰 기자단이 되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권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우선 오늘 카더라 통신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뭔 주제입니까 오늘? 자,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이 북한 인권 문제 때 항상 많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탈북자들의 증언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신예가 있고 예. 또 이게 전통적인 인물이 있고 뭐 다양한데 네. 일단은 뭐 가장 유명세를 탄 사람 신동혁 씨. 그렇죠. 최근에 또 무슨 누가 있던데? 그 박연민가? 박연미요. 그 친구가 또 네.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신동혁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치범 소용소 출신이고 거기서 고문도 받았고 막 거기서 뭐 어머니가 사형도 당했고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해졌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자서전도 쓰고 유엔 인권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예. 여기에서 이 사람의 증언을 많이 채택을 했죠.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 인권 무슨 권고안도 만들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신동혁 씨가 자기의 자서전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부정을 했어요. 아, 내가 틀렸다.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네. 파문이 일었죠. 자서전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어떤 외국 기자가 쓴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증언해주고 네, 구술을 이제, 하고. 네, 구술. 근데 대표. 그거를 부정했다. 네, 그렇죠. 이 자서전 제목이 14호 수용소 탈출이란 말이에요. 아우 선정적이죠, 네. 제목이. 근데 자기가 14호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목이 이런 건데 그 자체를 부정했다. 그렇죠. 제목부터 틀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책은 완전히 신뢰가 없는 거네. 그렇게 된 네, 거죠. 네. 사실 제목부터 틀렸으니. 제목부터 거짓이 됐다. 근데 14호 수용소 이게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이제 흔히 외부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다. 뭐 완전 통제 구역이다.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북한에서 이제 물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한국이나 해외에서는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것도 쫙 그 있는데 네. 글쎄요, 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수용소 하면은 막 철조망 둘러쳐져 있고 막 감시초소 있고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루가 있어야죠. 네. 근데 인공위성 사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책 이거 없어요? 이게 테두리? 안 보여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냥 색깔 칠해가지고 여기입니다라고 딱 해놨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그냥 이렇게 금을 그려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수용소 북에서부터 교화소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 우리 어. 교도소가 북에서는 교화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랑 무슨 다른 개념이 뭐가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14호 수용소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북에서 예, 수용소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죠. 근데 어쨌든 뭐 근데 그거 자체도 자기가 거기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자기 주장은 나는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2005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까지 14호 수용소에서 살았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라는 건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얘기한 건 뭐냐면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6살 때 18호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 18호 수용소는 14호 수용소 옆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개천시 옆에 북창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용소가 18호고 나는 거기로 옮겨진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그런 핵심이 얘가 원래 아니다, 이 사람이 14호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2005년에 탈출했다. 그러면 18호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예. 18호는 또 뭐죠? 그러니까 18호하고 14호의 차이는 14호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네. 18호는 그냥 일반 수용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탈출하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만요. 예,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치범 수용소면 이 느낌은 그렇단 말이죠. 방송에서 다룬 것 같은데 일단 그 미혼모 네. 미혼모인데 네. 아기를 낳은 거야 교도소에서. 아 교도소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교도소에서 애를 키우는 뭐 이런 사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아니 남쪽에. 한국에서? 예. 근데- 키워주는 거예요 이제. 아 애를 교도소에서 그냥 키우는. 그렇지 키우는 거지. 아 누가 봐줘 그걸. 그러니까 그래요? 어.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네. 정치범 수용소 태어났다 그러면 네. 감옥에서 이렇게 깽깽한 거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거짓말하고 안 들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뭐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들킨 거죠. 어떻게? 아, 가장 이제 핵심은 북한에서 이 신동혁 씨의 아버지가 출연한 방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동혁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막 폭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 그리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봐야 아 저건 북한에서 거짓 방송한 거다라고 우기면 되잖아요. 아버지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지. 그렇죠. 근데 다른 탈북자들도 어. 저 방송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도저히 실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그 북한의 우리민족길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 네. 여기 이제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동혁 씨는 평안남도 북창군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는 18호 수용소라고 하는 거 뭐 주소는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북창군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성립이 안 되는 거고 6살 때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아버지가. 예. 예. 그 6살 때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탈북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옷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준 옷이었다는 거예요. 나눠준 옷. 그런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옷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살 때는 수용소에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을에서 태어났고 예. 최소한 6살까지는 수용소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네. 그렇죠. 아니면 뭐 수용소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6살 이전에 이제 사회에 이제 출소를 했다가 뭐 다시 들어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6살 때는 사회에 있었고 네네. 옷을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와 버리니까 저 사람은 14호 수용소 안 살았던 것 같다. 탈북자들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몇몇 탈북자들이 신동혁 빨리 실토를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폭로를 해버리겠다. 뭐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 그래요. 그 탈북자들이 네. 그 뭐라 그러죠? 정부의 호의적인 입장에 있는 탈북자들이더라고. 주로는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도 한국 정부에 그렇죠. 예. 남쪽에 더 예. 호의적인. 예.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생긴 상황인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 뭐 이제 실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마 6살 때 뭐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6살 옷이 사진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약간 횡설수설 비슷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또 있어요? 거짓말한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실토한 게 이제 13살에 고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살에 고문을 받은 거다라는 거고 고문을 받은 이유가 그
그 어머니와 형의 탈출 시도와 관련해서 이제 고문을 당했다. 엄마와 형이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캐내려고 자기가 고문을 당한 거다. 라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2001년에 두 번째 탈북 이후에 고문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사 주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덕지덕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 주장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수용소에 이제 어머니, 형 이렇게 다 같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랑 형이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자기가 붙들려 가가지고 뭐 사실대로 풀어라 이러면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그게 13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실토한 건 그건 아니고 2001년에 그러니까 20세에 고문을 받은 거고 그거는 어머니 형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고문을 당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뭐요 탈북을 그래서 어디서 탈출했다는 거야? 18호에서 탈출했다는 건가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탈출이 쉬운가 보네. 두 번이나 탈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북기 공개한 영상에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고문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거죠. 그 어디서 일을 했다더라? 뭐 탄광에서 일을 했다는가? 아무튼 일을 하다가 다친 자국이다. 그래서 무슨 고문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또 뭐 여러 탈북자들의 또 증언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와 형이 사형을 당했다라는 건 북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살인죄로 사형을 당한 거다. 거기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아주 막 그 엽기적인 살인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 엄마랑 뭐 아들인가요? 형이. 예.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지. 그렇죠. 엄마랑 아들이. 둘이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엽기적인 살인을 했다라는 게 북의 주장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북에서 사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재판해가지고 사형 판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청원을 할 수가 있대요. 공개 처형을 하라고. 공개 처형을 하라고 청원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너무 열받으면 저런 놈은 정말 죽어도 싼 놈이다. 우리가 저 죽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겠다. 이런 이제 청원을 한다는 거죠. 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의 그 재판관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공개 처형으로 간 것 같아요. 하도 그런 이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 장면을. 네, 사형 장면을 본 사람이 있고 탈북자 중에. 네, 탈북자 중에 그 사람이 또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살인죄로 사형 당한 거 맞다. 자기가 봤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 그 다음에 다른 탈북자들의 또 관련 증언이 또 있어요? 네, 그 주성아 기자라고 잘 아실 거예요. 동아일보. 네네, 요즘에 뭐 네, 많이 그렇죠. 나오죠. 탈북자 출신 기자 해가지고 뭐 유명한데 이 주성아 기자도 신동엽 씨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심지어 그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실토한 뒤에도 사실 좀 횡설수설한 게 있거든요. 그 막 허핑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뭐 자기가 왜 거짓말했는지 뭐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인지 이런 것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걸 이제 주성아 기자가 조목조목 따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보면 18호 수용소가 이제 그 신동혁 씨 같은 경우는 18호 수용소가 자기 6살 때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성아 기자는 18호 수용소는 1958년에 만들어진 거다. 옛날부터 원래 있던 거다. 두 사람 다 확인할 게 없어요, 이 주장을.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1980년대부터 이 경미한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신동엽도 그때 사면 받아서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니 6살인데 무슨 사면을 받아?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6살이 죄를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도 그 아까 이제 한국의 교도소에서도 애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키우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개월까지만 키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네, 데로.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친척으로 보내든지. 그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애가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서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교도소에서 자란 걸 기억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때까지만 키울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6살 때까지 수용소에 뭐 같이 살았다. 뭐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주승아 기자도 저는 뭐 크게 신빙성은 안 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얘기 하고 있다. 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주성환 기자 얘기는 그 이제 옷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6살 때 입었던 그 사진에 나온 옷은 분명히 이거는 그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서 이제 나온 선물이 맞고 이거를 입고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은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애초에 수용소에 간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온 사람이다. 참여를 받아서 다른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옮겨졌다.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신동엽 씨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뭐 김일성 주석도 모르고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수용소에서 자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 뭐 전기 철조망을 넘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식으로 이제 선정적인 게 네. 발언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전기철조망. 또리 장군에 나오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또 좀 황당한 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번이나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 철조망을 넘어서. 네. 예. 그러면 당연히 탈출을 했을 때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그 어목한 이 경비 하에 있는 수용소를 탈출했다 그러면 네. 독방을 가거나 근데 이 사람 신동혁 씨나 아니면 이런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증언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 탈출하다 걸리면 총살이다 무조건. 그래 총살 당한 사람 많이 봤다 탈출하다 걸려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왜 총살을 안 당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은 근데 어떻게 해서 총살을 안 당하고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 경우에는 운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멍청해서 자꾸 탈출했던 건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멍청한 게 맞네. 이게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자, 이게 하여튼 거짓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 거라 이 발언의 신빙성이 다 무너진 경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범 수용소에서 산 적이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 자서전을 발간하고 또 이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중요한 또 근거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죠. 와, 그럼 이거는 세계를 속이는 남자네. 그렇죠. 국제 사회가 그냥 이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 해버린 거죠. 반기문 총장이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 뭐 북한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파괴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심각한 거죠. 네. 하여튼 이 저는 탈북자들의 어디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이거를 뭐 믿고 말고 이런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뭐 개천군 아니 개천시 뭐 이런데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뭐 확인할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인공위성 백날 들여다봐야 철조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념 다 떠나가지고 탈북자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유엔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주의 이슈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네. 12월이네요 벌써. 네. 김장하셨어요? 김장하신 거를 받아주세요. 요즘 보통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는 김장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 김장 안 하고 넘어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사단 먹어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배추가 그냥 사시사철 나와요 또. 그 뭐 하우스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 농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 사시사철 채소 과일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북한에서도 하우스 농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하우스 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하우스 농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 같습니까? 너무 난방비겠죠.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고향인가 예. 어디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석유값이 한번 팍 올랐잖아. 예. 그래가지고 연료비 때문에 연탄으로 다 대체했다 그러더라고. 연탄으로. 그나마 그걸로 이제 버텼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도 무슨 보조금을 없애다는 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연료 문제가 난방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작물에 따라서 좀 다르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심지어는 전체 하우스 운영 비용의 한 절반 이상을 난방비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난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하우스 운영하려면 난방을 보정하려면 연료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요? 석유 아니면 석탄. 그렇죠. 예. 근데 석유는 잘 안 될 테고 이게 네. 지금 그럼 뭘로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 하우스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난방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집중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네. 기본은 이제 뭐 석유를 떼거나 이제 뭐 석탄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걸 안 하고 저렴하고 예, 연료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하여튼 뭐더라요? 대규모 공장을 지을 때도 예. 무슨 그 녹색 기업인가 뭐 해가지고 뭐 예. 그 지열을 이용한 난방, 그렇죠. 온방, 그런 거죠. 예. 뭐 냉난방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우스 농사를 많이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북한은 왠지 하우스 농사를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예. 북쪽이 더 춥잖아요. 그렇죠. 더 추우니까 하우스 농사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하우스 농사, 그러니까 이 온실이라고 하는데 온실 농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 11월 19일에 북한 그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남새는 채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연구소에서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뭐 채소 온실 설계와 건설, 운영, 이 온실 채소 육종과 재배, 과학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만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지난 3월 3일에 그 나왔던 MBC 보도에 따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북한 전역에 이 51만 평에 달하는 수천 동의 온실이 들어섰다 그래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새롭게 계속해서 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다. 비닐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온실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유리로 된 것도 네네.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비닐하우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하여튼 유리 온실은 비용이 많이 들 테고 일단 그죠? 그렇죠. 비닐하우스가 아무래도 저렴하게 네네. 빨리빨리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난방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네,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대량 보급하고 있는 게 태양열 온실이 있어요. 원래 온실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태양열 판을 아예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물을 이게 끓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로. 태양열 에너지를 가지고 네. 물을 끓인다. 네. 그 물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 수증기를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가 추우니까 낮에는 뭐 햇빛 들어오니까 사실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밤에는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 수증기를 쫙 트는 거예요. 온실 안에.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 끓인 물 가지고 목욕탕도 운영을 한대요. 온실 위에 목욕탕을 아예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태양열 판을 이용한다 이런 거네요 일단은. 그렇죠. 우선은. 태양열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근데 그것도 시설비가 들 테고. 아, 그건 비싸죠. 일반 이제 농촌 이런 데서 뭔가 좀 저렴하게 예.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쓰는 게 퇴비와 볏짚을 온실 아래에 묻어가지고 썩을 때 나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실 그러니까 흙 밑에 이렇게 묻어서. 그 옛날에 농촌에서 사실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두엄 겨울에 이렇게 딱 묻어놓으면은 그렇죠. 봄에 이렇게 열이 나니까 나물 그런 빨리 이렇게 재배할 수 있고 막. 거기다 무슨 달걀도 넣어서 삶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모르시나? 예,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달걀을 삶을 굉장히 정도로 열이 많이 나와요. 예, 많죠. 실제로.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비료도 되고 난방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온실 옆에다 또 축사를 만들어요. 돼지를 키워요. 돼지의 이제 분뇨를 이용해서 이걸 퇴비로도 쓰고 열도 내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 보일러를 또 돌리는 연료로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온실 아래 묻는 것도 일인데.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비용이 좀 꽤 뭔가 이제 옆에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면은 좀 뭔가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네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이제 만만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시골이니까 볏짚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볏짚. 그래서 볏짚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오후 4시부터 이제 해가 그때부터 겨울이면 그때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온실을 이제 볏짚을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이제 해 뜨면 걷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인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되죠. 하긴 뭐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근데 네. 좀 번거롭다는 말이죠. 이게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또 방식이니까. 예.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좀 구조를 좀 따뜻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에다가 흙이나 돌로 담을 쌓아요. 보통 겨울에는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는 바람 찬바람이죠. 그렇죠. 예. 그 해는 남쪽에 뜨고. 네네. 그러니까 한쪽을 북쪽을 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하우스를 지으니까 하우스가 옆에서 보면 단면이 그 반 원이 아니라 4분의 1짜리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의 4분의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이 벽이 이제 추결벽이라고 해서 이 벽 자체가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따뜻해진 상태가 밤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흙벽 자체가 열을 예. 가지고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열을 더 잘 받게 하려고 그 벽을 또 검은색으로 칠해요. 검은색이 또 빛을 열을 그렇죠. 더 많이 흡수하죠. 흡수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추결벽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자, 하여튼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저렴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렇죠. 농촌이니까요. 온실 방법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재래식 느낌이죠. 예, 이거 좀 약간 뭐야, 똥이랑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볏짚으로 덮고 뭐 이런 좀 별거 없네. 뭐 최첨단 기술은 아니죠. 네, 한 뭐 20세기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사실 딱 보면 북한의 온실 기술 해가지고 저는 막 무슨 최첨단 기술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쪽 뭐 북쪽에는 벽을 쌓고 볏짚으로 덮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렇게 첨단 기술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첨단 이 무가온 하우스, 그러니까 무가온. 무난방 뭐 가온이니까 뭐 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난방 하우스라고도 하고 무가온 하우스. 열을 추가로 네. 지원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온실이다. 뭐 난로를 떼지 않는 온실인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와, 중국에 이런 첨단 무가온 하우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벽을 쌓는다. 네, 북쪽에 벽 쌓고 볏짚으로 덮고 그걸 최첨단 하우스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최첨단이에요? 네. 그럼 어려운 기술인가? 어려운 기술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한국에 이게 이제야 이제 좀씩 도입되고 있는데 화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근데 아니 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벽을 쌓는 것 자체가 좀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기술인지 모르겠네. 그냥 쌓아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재료를 넣고 뭐 어떤 구조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 가장 중국의 이 채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데가 이 산둥성이래요. 산둥성의 서우광시가 중국 이 북부 최대 과채 단지인데 여기가 그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은 도시 전체가 그냥 하우스 쫙 덮여 있어요. 하우스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채소들이 이제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중국 전역으로도 퍼지고. 무섭네. 네. 근데 여기 있는 하우스들이 거의 대부분 난방을 하지 않는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그런 북쪽으로 벽을 쌓고 볏짚으로 덮고. 그러면은 생산비가 확 떨어지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 싼 가격으로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유 무서워.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첨단이라는 게 꼭 무슨 대단한 무슨 전자기기를 동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말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거는 자연과학이네요. 네.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렇죠. 뭐 수학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각도.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한국의 하우스들은 보면 사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평지에다가 그냥 그렇죠. 딱 지어놓고 난방 열심히 보일러 돌려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인데 사실 좀만 신경 쓰면 이런 것도 할 수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기술만 좀 전수를 받으면 예. 야 농촌에 적극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죠?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화교들을 통해서 기술이 전해지고 있고 또 자체 연구도 막 사람들이 해서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그 건축비는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우스 짓는 것보다는. 예.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연료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렇죠. 예. 몇 년만 돌리면 뭐 그냥 돈 좀 뽑는 거겠죠. 네. 우리 최첨단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꼭 무슨 기기가 동원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기 그 볏짚 이렇게 덮는 거는 자동화 시켜야 되겠네. 그렇죠? 예. 문한방 온실로 열렬비 0에 도전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중국은 0인가요? 열렬비가? 지금 그렇죠. 거기에 있는 하우스들은 대부분이 난방을 안 한다 그래요. 거의 위도가 서울하고 비슷한 위도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서울광시가. 예. 아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주의 이슈 마무리하고요. NK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 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나타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실,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